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경제 위기가 많이 올 거다 이런 네. 얘기들이 있는데 2023년에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좀 어떻게 흘러갈까 그게 좀 궁금합니다. 경기 측면에서 보면 경기라는 게 뭐 우리가 지수화시켜서 한꺼번에 얘기는 하긴 하지만 뭐 어떨 때는 조선 업종이 어렵다, 어떨 때는 자동차 업종이 어렵다가 어떨 때는 또 반도체가 어렵다가 돌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통계를 작성해서 경기라는 걸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 피부에 와닿는 그런 느낌은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다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쵸. 한국은 사실은 대외 의존적입니다. 그래서 높죠. 미국하고 중국, 유럽이 좋아야 한국은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나타내주는 지표가 무역수지고 그 무역수지의 어떤 게이지, 계기판 같은 부분들. 아, 이게 엔진이 잘 돌고 있는지, 속도가 얼마나 잘 나오고 있는지 계기판을 보잖아요. 그런 걸 이제 환율 종합주가지수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2020년, 21년, 22년 이렇게 내려왔던 1년 반 동안 내려왔던 장세는 너무 고평가된 과열, 증시로 너무 돈이 많이 몰렸으니 그게 빠진 과정이고 지금 2,500선 정도 되는 상황은 아직까지 불경기를 반영하는 수치는 아닙니다. 아, 더 떨어져야 된다. 네. 뭐 떨어지고 올라가고 그건 잘 모르지만 어쨌든 경상이익이라든가 기업들의 어떤 이익 대비했을 때 종합주가지수는 지금 싼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고점부터 내려왔으니까 2,500이면 싸다. 그러고 지금 불경기는 지났다. 뭐 이렇게 하는 판단은 조금 잘못됐을 수가 있고요. 아직 불경기는 시작하지 않았다. 그리고 23년, 24년은 그런 부분에서 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심플한 예로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가 돈을 제일 많이 벌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가 법인카드 자르고 비용 감축하라고 오다를 줬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보다 돈 없는 회사들은 어떻겠습니까? 더 힘들겠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소속돼서 월급 받는 사람들은 당연한 거죠. 삼성전자가 법인카드를 주면 걔들이 그 옆에 가가지고 식당 가서 회식하고 저거 하고 그럼 맥주 팔아주고 음식 차려주고 그럼 그게 다 돌면서 돈이 도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컷해버리면 이제 순차 순서를 두고 반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부양책을 막 내려고 했었는데 거기도 지금 이제 무역 장벽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소비가 진척되기가 어렵고 미국은 이제 소비가 그동안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쭉 불어지는 단계가 남았고 유럽은 이제 조금 살아나죠. 왜냐면 거기는 관광업이니까 이렇게 팬데믹에서 딱 갇혔다가 딱 관광객이 오면 풀려오면 하는데 풀리니까 갑자기 물가가 튀기 시작하면서 그죠. 걔들 또 긴축해서 금리 띄우고 그러거든. 부채로 이루어진 유럽이 지금은 버티고 있지만 그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버리기 시작하면 수요 실질 소비가 늘어날 거냐 안 늘어날 거냐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거죠. 지켜봐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죠. 이사님 말씀으로는 아직 그 코로나 시즌 거치면서 유동성만 회수된 정도지 네. 아직까지 실제로 기업 실적 악화라던가 바닥은 찍지 않았다라는 얘기신데 네.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아직까지 막 피부에 닿고 살에 닿는 느낌은 별로 안 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사님 어떤 반대자분들은 이사님이 경기 침체가 무조건 올 거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근거가 뭡니까?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왜 이렇게 온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주식시장이든 경제 예측이든 부자와 가난한 자를 만드는 거의 분기점은 사실은 리세션이에요. 그죠. 활황기에 부자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있다가 다 깨먹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리세션이 오는 거에 대한 부분은 필연적으로 어디서 오는 거냐면 통화의 팽창과 축소에서부터 온다고 저는 가정을 하는 거. 가정이 아니라 그게 역사적으로 보면 팩트예요. 근데 그거를 시중에 납득시키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일례를 들어보면 2020년대, 21년도에 할 때 제가 막 저는 사실 14,700 나스닥부터 여기부터는 고평가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가 계속 10년 주기로 반복이 계속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20대, 30대, 여기 30대에서 40대 초반 뭐 들은다고 하면 이분들은 경제생활 하면서부터 계속 상승장만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상황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누구 닮았어요? 저 어머니 닮았습니다. 내 생각에는 어머니 안 닮은 것 같아.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 들어요? 어머니를 본 적이 없는데. 그렇지. 이거야, 이거야, 지금. 어머니를 본 적도 없는데 내가 당신 어머니하고 당신 안 닮은 것 같다고 하면 날 뭐라고 생각해요? 보지도 못한 사람을 닮았다 안 닮았다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자,
리세션이 오고 경기 사이클이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경험 안 해보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한테 가서 예전에 이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조심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어머니를 안 보고 당신 어머니랑 안 닮았다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리세션이라고 하는 거가 왜 만들어지느냐. 통화의 팽창과 축소. 2020년부터 21년 동안 제가 한 가지 논리를 갖고 시장을 맞췄던 건데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떠갖고 이런 데서도 막 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별거 없어. 통화 증가율이에요. 통화를 그렇게 풀어놓으면 원자재 가격 오르고 월급 오르고 부동산 가격 오르고 다 올라버려. 채권 가격이 다 올라버렸어. 그러니까 그 거꾸로 돼가면서 그 다운시키지 않으면 경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가 없다. 그게 뭐냐? 물가를 올리지 않으면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구현할 수 있는 그 파레토 최적점이 어디냐? 잠재 실업률은 얼만큼, 잠재 성장률은 얼만큼? 그 과정에 딱 세팅이 돼야 되는데 그것보다 너무 오버슈팅 됐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돈이 더 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잠재워야 되는 거지. 갖다 붙이는 거죠. 막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고 뭐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자, 우크라이나 사태 터졌는데 그래서 뭐 걸프전에서 전쟁 터진 것보다 기름값이 더 영향을 받네. 서플라이 체인 디스럽션이라고 하는데 돈 없어서 물건 안 사는데 왜 물건값이 오르지? 없으면 안 사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사면 거래가 안 일어나면 물건값이 떨어지는 건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랜잭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물건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지. 호가만 올라간다라고 해서 결코 물건값이 올라가거나 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데 올라가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수요가 그 위보다 계속 올라주니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가 되니까 그런 거지. 요게 막혔다고 해서 무조건 요게 한 손으로 이렇게 박수 치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이렇게 되려면 수요도 땡겨주고 공급도 부족하고 그래서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단편만 보고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인플레와 모든 침체는 중앙은행이 돈 풀고 주고 하는 거에 달렸어요. 결국 연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연준이 경기 침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밸브들을 다 잠그고 있어요. 다 끄는 거예요. 30년물 끄고 10년물 끄고 5년물 끄고 이거 2년물까지는 좀 그런데 또 껐어. 말을 안 들어 3개월물 끄고 다 꺼버린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켜보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정책적인 레토릭에 담겨서 시장에 스며들고 있어요. 그게 충분히 스며들면 침체라고 하는 걸 느낄 때쯤 되면 다시 풀어요. 나 이렇게 힘들고, 나 20, 30대인데, 지금 통장에 돈 들어서 통장은 거쳐서 나가기만 하고, 내 통장에 10원짜리도 하나 안 남고, 빚만 잔뜩 하고, 집값 떨어져, 주식값 떨어져, 코인값 떨어져, 이러면서 나 살기 힘들어, 퍽퍽해. 라고 하면, 이제 인플레가 안 나올 때쯤 됐을 때, 돈을 다시 확 풀어줘요. 그래서, 사이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게 되는 거거든. 그게 거의 10년마다 한 번씩 된다. 그런데 그 사이클의 마지막 단계에 팬데믹이 터지면서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이게 한번 낙폭이 보이고 그 다음에 또 떨어지는 이 사이클이 남은 거다. 결국에는 침체를 유발하는 유발자는 인플레다. 그 인플레를 잡으려고 하는 페드의 정책이고 그거에 대한 증거와 어떤 부산물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제가 표현을 하건대 어떤 걸로 표현하냐면 밭에 씨를 뿌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잡초들이 너무 많아. 그럼 아버지가 가서 예초기로 다 이게 정리를 하죠. 근데 예초기로 정리하면 거기다 비료 뿌리고 물 줘버리잖아요. 그럼 개들부터 다시 일어나요. 잡초가 다시 일어나요. 그렇죠. 그게 인플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페드에서 봤을 때는 저 뿌리까지 고사되는 걸 봐야 돼요. 그 뿌리가 뭐냐? 부동산하고 임금 고용입니다. 요 두 가지를 붕괴시킨 후에 뿌리까지 뽑은 다음에 다시 확 밀어 올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고용시장 멀쩡하고 부동산 멀쩡하죠. 최후에 21년, 22년에 이제 최후에 빚 끌어다 영 끌어가지고 한 대출 조기 전에 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 조금 타격 보지. 아직까지 부동산 가격이 그죠. 높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깎꾸러뜨리기로 중앙은행이 했기 때문에 침체는 반드시 온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결국에 이사님 책 이번에 내신 거 안에서 보면은 페드가 창고를 열어서 돈을 끌어들이냐 아니면 창고 열어서 돈을 빼냐 요 차이에 따라서 그렇죠. 이제 리세션을 주고 안 주고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사이클이 왔다 갔다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1970년대 이후로 8번 경기 침체는 2020년 팬데믹 빼놓고는 전부 페드 발이었어요. 가장 높은 확률 변수가 거기 딱 있어요. 페드가
통화를 줄이고 조이는 거에 따라서 리세션이 오고 안 오고였어요. 그거와 정확히 일치해요. 그 근원을 보면 페드예요. 다 달러 패권 안에서 달러가 하자는 대로 하면서 그것대로 맞춰서 살고 있는 게 우리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다. 경기라고 하는 것과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정치에서 독립이 돼야 되는데 지난 20-30년간은 경제학으로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다 뭐냐면 누메리컬, 통계학하고 거기에다 수리경제, 확률을 겹치는 그 해서 선형대소학이라든가 통계를 통해 가지고 그걸 사회학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하는 사람들이 다 그 노동시장 이론이든 뭐 컨섬션 이론이든 옵션 쇼울즈 모형이든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서 수학적인 모델로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수학적 모델이 안 통해요. 정치가 와갖고 중국이 와갖고 저 중국 분명히 위에나 망해야 되는데 위에나를 갑자기 거꾸로 뜨려. 막 강세를 막 만들어. 미국도 팬데믹 터지고 막 그러면 막 부동산 낮아빠지고 해야 되는데 야 거래 정지, 거래하지 마. 페드에서 돈 찍어서 다 막아줄 테니까 이게 정치 경제학인 거죠. 그러니까 그 정치 경제학은 이미 한번 예전에 지나갔을 때 그런 거는 뒤에 사이드 이펙트가 많다라는 게 밝혀졌는데 지금 트렌드는 정치 경제학 쪽으로 가고 있으니 투자자들도 그거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2008년 그리고 1997년 요 상태랑 대비해서 현재 2023년의 상태는 어느 정도 수준인 건지 궁금하거든요. 00년하고 되게 유사해요. 지금 빠진 숫자가 나스닥이 그 지금 12,000선이면 거의 뭐 한 4,000포인트, 5,000포인트 빠졌거든요. 근데 00년하고 너무 비슷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거품이 주식시장에 많이 끼어 있었어요. 서프라임 때는 주식시장은 거품이 없었어요. 기업들 실적 잘 나고 있고 이익 추정치 좋고 더 문제는 중국이 2001년 또 WTO에 들어오면서부터 시설 투자를 막 해서 2005년도부터는 거대한 소비 시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들을 하면서 인플레를 낮게 유지하면서 물건값을 막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버블이 터져서 빵 하고 시스템 위기가 오니까 그걸 틀어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내재적인 변수에 의한 빠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부동산 틀어 막고 그걸 다시 회복하는데 2015년까지 한 5, 6년 회복하는데 고용 빠그러지고 경제를 다시 회복시키는데 거의 한 70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6년 걸렸죠. 근데 닷컴 버블 때는 경제 멀쩡했어요. 근데 주식시장은 75% 빠졌어요. 그게 이제 지금 상황으로 보면 닷컴 버블 언어는 비슷하다. 거품이 많이 끼어 있고 페드의 정책이 좀 뒷바람으로 왔고 그거에 비해서 경제는 안정적이고 그렇다고 해서 컨틴전시하게 뭔가 시스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어요. 왜냐면 주식은 주식시장 빠지는 건 주식이 반토막이 나든 반의 반토막이 나든 그건 신용 위기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개인적인 어떤 투자의 영역이니까. 예, 그러니까 뭐 위험자산 투자했으니까 뭐 ELS 투자한 사람들 조금 뻥나고 증권사 몇 개 날라고 그러고 말지 주식시장 빠진다고 금융시장 위기로 가지는 않아요. 그거 그렇게 되는데 지금 그래서 저는 닷컴 버블과 매우 비슷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저희가 전체적인 어떤 거시적인 것들을 봤다면 이런 경계 침체 현상들이 왔을 때 개인에게는 어떤 상황들이 일어날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개인들한테. 예. 일단 돈줄이 마르겠죠. 지금은 아직까지는 버티는 분들 많을 거예요. 뭐 직장들도 좋고 그러니까 이자도 내고 하면서 언젠간 낮아지겠지, 부동산 다시 오르겠지, 내 주식도 이제 본전 왔는데 뭐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차 살 때 되면 예전에는 뭐 좀 빚 좀 내고 싸게 이자 해가지고 차도 사고 잘 굴러다니고 그러면 그거 갖고 와서 먹고 놀고 쓰고 했었는데 그게 또 안 되는 거죠. 집을 살려고 들어갔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답이 없어요. 그냥 빚지지 말아야 돼요. 지금 뭐 쉽게 생각하는데 4% 5%가 저도 젊을 때는 15% 20% 되는 뭐 이자 같은 거 무섭지가 않았었어요. 주식하면 한 큐에 보는데 그거 1년치 그거 뭐 별거 아니지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성공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실패했을 때 그게 얼마나 빚이도 얼마나 무섭게 불어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젊은 분들은 얼른 빨리 자르고 그렇게 가시는 게 맞겠다. 결국 이제 너무 막 이 상황에서 반등을 하려고 반전을 일으키려고 노력한다기보다 조금 흐름에 몸을 맡기면서 그렇죠. 좀 요 상황만 잘 소나기를 피해가자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고요. 침체가 이제 쭉 진행이 되다가 침체가 딱 끝났을 때 네. 그럼 또 개인은 어떤 식으로 이 침체가 끝난 다음 상황을 대비를 해야 될지가 궁금한데 네. 침체가 끝나고 나면 개인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용기를 내셔야죠. 영혼까지 끌어다 영끌에다 때려 박는 자리가 그 자리인데 여러분들이 침체가 끝나고 나면 그런 것 같아요. 뭐 어떤 거가 건물이 확 붕괴됐잖아요. 그 땅이 내 거야. 그럼 여기다가 빌딩 올리면 재건축 재개발이 마찬가지예요. 저기다 빌딩 올리면 진짜 큰 부자가 돼. 근데 그 과정이 되게 오래 걸려요.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시장이 빠진다 그러면 침체가 있고 나서 살아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 오랜 기간 동안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참아냈던 곰처럼 사람 되기 위해서 했던 것처럼 저축하고 뭐 이런 거 이제 필요 없고 그때는 빚을 내다가 부동산도 사고 주식도 사고 하면서 막 불려 나가야 돼요. 근데 그게 1, 2년 안에 그런 자리가 올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인플레도 심하고 경기 사이클 상으로 봤을 때 시간이 실업 지표가 깨지기 시작하는 것만 봐도 올 연말 돼야 깨지기 시작할 것 같거든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벌써 깨지기 시작했어요. 실업 지표도. 그런데 실업률 자체가 떠가지고 정부 정책이라든가 혹은 페드의 정책이 바뀔 정도 되는 거는 아마 이번 연말이나 돼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금리도 낮아지고 이제 부동산도 사라고 하고 경제활동 참여하십시오라고 하면 혜택을 막 주거든요. 그러면 가장 심플한 건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 늘려줄 때 그때는 참으면 안 돼요. 가서 은행 친구한테 해갖고 야 신용 땡겨줄 수 있는 대로 땡겨줘라. 그리고 안전한 주식들한테 ETF 같은 거 그다음에 부동산 같은 거 충분히 담가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나중 되면 그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상황이 돼요. 이 상황에서 안 올라간다 이렇게 못 참으면 안 돼요. 여기 참고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럼 그거 거품이 올 때는 사람들이 줄 서서 자산을 살려고 하거든요. 얼마 전에 경험했잖아요. 그죠. 그런 거가 이제 7년에서 10년 있다가 다시 한번 나온다는 거니까 1, 2년 참고 내려 슬라이딩 다운하고 2, 3년 더 열심히 자산 모아서 레버리지 일으켜서 하고 빚 감당하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참고 있고 그러면 쭉 올라가면 거기서 털고 나오고 그러면 10년 후에는 자기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과는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이거 들으신 분들은 이제 2023년도 힘들다는 거구나. 아직까지 경제 침체도 제대로 오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실 것 같은데 위기 속에서 좀 잘 살아남기 위해서 벌써 25년을 주식을 하셨으니까 네. 마음가짐 어떤 조언 하나 해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렇죠. 제일 위험한 게 제가 계속해서 투자자들 만나보면서 15년을 여기 증권사에서만 15년 하고 개인 투자가로 12, 3년 했죠. 10년 넘게 했는데 그러면서 딱 느꼈던 건 뭐냐면 사람들이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자기를 못 내려다봐요. 객관화를 시켜서. 네. 나 지금 뭐하고 있지? 이렇게 조감도로 딱 내려다봐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지금 주식을 단타를 쳐가지고 타닥타닥 해가지고 내가 해보니까 이번 달에 장 좋으니까 20% 먹었네. 금방 부자 될 것 같잖아. 20% 곱하기 12 하면 그죠. 240%. 되게 어리숙한 생각이야. 이게 지금 다 그런 생각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쵸. 1, 20억 벌겠다고 이제 막 위험한 선택들을 막 한단 말이야. 단타. 이 단타 하면서 처음에는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초심자의 행운으로. 네. 그런데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평균적인 확률에 접근하게 돼요. 그러면 대충 그냥 손해 안 보고 조금 먹는다고 해도요. 뭐가 변화가 생기냐면 심리가 변화가 생겨요. 단타나 트레이딩을 통해서 뭔가를 위기를 극복하거나 리스크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심리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고 자신감을 없애버려요, 사람이. 그럼 진짜 예를 들어 리세션이 왔고 자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쫙 내려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현금 가지고 적금 해놓고 그 다음 빚 갚아놓고 쫙 타고 내려온 사람들은 여기 오면 자산이 있어요. 그럼 그때 확 때려 박으면 돼. 이거 다 피했잖아. 이거 이만큼 높이에 있던 거를 여기까지 내려가는데 요 정도에서 사서 요 정도 쿠션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10층에서 떨어지는 사람인데 나는 1층에서 뛰어내리는 거랑 같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다 계속 깨지면서 심리적으로 위축을 겪어버리면 여기서 진짜 능력이 있고 돈이 있다라고 해도 때려 박질 못해요. 심리가 다쳐버려요. 실패해봤으니까. 실패했어. 그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왜 내가 팔기만 하면 올라가냐? 내가 산 거는 이거 욕하면서 이런 뭐 해가면서 왜 안 올라가? 급한 거야, 막. 장이 판을 깔아주고 시장이 이제 놀아보세요라고 판을 딱 깔아줄 때가 있어요. 분명한 건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해보시면 알겠지만
개인 투자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재테크를 통해서 할 수가 없어요. 돈을 벌 수가 없는. 벌 수가 없어요. 단기적으로 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순리에 맞게 들어가셔야 돼요. 순리에 맞게. 어거지로 안 돼요. 워런 버핏이 못한 일은 나도 못해요. 빚부터 갚고 IRP 계좌나 이런 것들을 잘 봐갖고 채권 투자도 좀 하고 안전하게 안전한 돈을 걸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리고 주식 투자는 은행에 돈 빌려줄 때 하고 그 기간 동안 은폐 해가지고 심리적으로나 어떤 계좌적으로나 다치지 않도록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곧 신간 나오신다고 하셨는데 신간. 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그 책들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주로 그런 내용. 제가 뭘 분석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건 사실 뭐 딱 봐도 분석하고는 안 어울리는 몽따주잖아요. 근데 제가 15년 동안 해보면서 느꼈던 게 그거예요. 장이 올라가면 포모 때문에 힘들어요. 내려가면 바닥에서 지진다고 그래. 사고 팔고 하면서 그 안에 있는 내재된 어떤 수학적인 논리, 심플하게 이런 거예요. 지금 앵커님이 투자했을 때 90%의 확률로 주식을 이길 수 있어.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10중 8구가 아니라 10중 9. 그러고 나서 그 돈을 다시 때려박는다고 생각하면 두 번째에서는 0.9 곱하기 0.9가 돼요. 확률이 낮아지죠. 그게 10번만 가면 확률은 제로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10번 연속으로 내가 주식 투자해서 먹을 확률이 제로다. 거의 없다. 그러면 거기에 수익률이 아무리 높아도 기대 수익률은 제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좀 뭐랄까 하여튼 겸손하게 뭔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로직 수수료는 안 내고 뒤에 보면 0.22% 세금이 붙어요. 손길이 칠 때든 이득을 먹을 때든 다 붙어요. 세금을? 네, 세금을. 하루에 한 번씩 단타 치면 0.22 곱하기 250일이죠. 이거 250일 동안 그 매매를 하지 않습니까? 25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전보다 세금이 더 많아. 그러네요. 그런 애초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로 자꾸 잡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진짜 레어하게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커스 하는 사람처럼. 비보잉 막 끝내주게 해갖고 막 가다 막 팍팍 선 사람도 있잖아요. 서커스 사람처럼.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타고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책에서 15년 동안 관찰한 부분들을 제가 썼어요. 근데 3월 달에 출간이 되니까 아직 멀었죠. 네. 근데 멀었는데 어쨌든 저는 웬만하면 주식 투자 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다른 거 해라. 주식 투자는 부업으로 해도 충분하다. 여기 전업으로 매달리지 마라. 내 주변에 전업 증권사들 직원들 자기 집 갖고 있는 사람 몇 명 없어요. 여기 이제 포모드 거기든 장 올라간다 될 것 같거든. 담보 잡아서 때려받고 리세션 오면 반대 매매 나가서 탈탈 털리는 거예요. 그렇게 된 그런 삶을 2번 살면 이제 엉망이 되는 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우리가 좀 냉정하게 시장을 볼 필요가 있고 나 스스로도 냉정하게 봐야 되고 객관적으로 그거를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 사람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심리 없이도 부자 될 수 있어요. 올해도 어김없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10번째로 올렸고 네. 뉴스를 봐도 이제는 금리 인상이 점점 끝나가는 것 같다. 그런 기대감들이 또 주식에 선반영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금리만 먼저 말씀을 핵심적으로 딱 드리면 금리 인상은 한 번 올리거나 아니면 없다. 나는 없을 것 같아. 난 3월에도 안 올릴 것 같아. 고용지표가 막 세게 나와서 더 올린다고 막 레토릭을 막 하긴 하는데 연준 위원들 와갖고 이거 하잖아요. 근데 더 못 올릴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실물 경제가 원래 ISM 제조업 지표 같은 걸 보면 걔들이 그렇게 부러질 때는 금리를 내리기 시작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인플레 때문에 못 내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더 올리지는 못해도 고원지대를 형성해서 쭉 끌고 갈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비관적으로 봤을 때는 저 정도 상황이면 빨리 내릴 거다라고 봤거든요. 고원지대가 길지 않을 거다라 봤어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2023년까지는 유지한다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 고용시장이 달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금리 인상 속도, 폭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2%하고 3%는 굉장히 차이가 있고요. 그쵸. 4%에서 5% 올린다? 그럼 이건 그냥 망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니들 안 되겠다. 니들 그냥 숨통을 쪼여버릴게. 네. 이거기 때문에 갈 가능성 없어요. 그리고 2년물 국채금리하고 페드 기준금리하고 코어 PC하고 같아져 버렸어요. 또 역전돼서 페드 기준금리가 더 높아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조금 있으면 동결하거나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 금리 정책을 써서 빨리 왔는데 이게 스며들면서 어떤 효과를 낼 건지 그 스며드는 기간 물을 쫙 뿌려놨어. 그리고 보는 거지. 어떻게 되나 보자 이거거든요. 그 기간이 2023년일 거예요. 그러니까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종목들은 막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평상시 하던 대로 시장은 자기 리즘을 만들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잘못 물리면 혹시라도 리세션에 진입했다라는 신호가 터지면서 시장이 빠지기 시작하면 큰 코 다칠 수 있겠네요.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회복이. 그러면 이제 물을 뿌려놨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네. 금리 인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고원지대를 쭉 이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금리 인상이 쭉 이어져서 물이 착 뿌려지고 나서 그게 스며들면 올해는 어떤 상황들이 좀 경기에는 펼쳐질까요? 올해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일단 산업, 생산, 그다음에 소비, 투자 모든 게 감소하게 돼요. 제일 중요한 건 투자인데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미래에 돈을 끌어다가 지금 쓰는 거에 대한 가격을 높여버리는 거잖아요. 1억을 갖다가 땡겨서 쓸 때 10%라고 하면 9천만 원에 쓴 거잖아요. 근데 20%로 땡겼으면 8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땡겨 쓰는 거에 세대 간의 어떤 그 경제적인 부분들을 조율하는 거에 있어서 지금 미래를 땡겨 쓰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돈을 밀어라. 그러니까 현재 소비와 현재 투자가 감소하게 되죠. 그러니까 막아놓은 거군요. 막아놓은 거죠. 네. 갸가 그렇게 되면 공장에서는 시설 투자 크게 안 할 수밖에 없고, 그럼 사람들 자르게 될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집 안 살 거고, 소비 줄일 거고, 그렇게 되니까 투자가 감소하면 1, 2년 있다가 경제는 다운턴에서 회복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금리를 낮추는 건 그러면 다시 미래를 때려다가 현재 투자를 해, 근데 그거 싸게 해줄게 이거거든요. 그럼 금리 낮추면 그때부터는 투자가 어딘가에서 막 일어나겠죠. 그럼 뭐가 투자를 되느냐? 이거를 앞으로 잘 될 거에 대한, 잘 될 산업에 대한 투자로 들어가게 되죠. 성장할 사업에 대한. 그렇죠. 예. 그래서 금리를 내리면 성장주가 가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네요. 그렇죠. 뭘 내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를 들어 애플하고 테슬라가 성장주였죠. 그동안에. 그쵸. 근데 이미 자기의 엠파이어를 구축을 했기 때문에 걔들은 수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걔들은 금리를 올려야 더 좋아. 리비안부터 시작하고 뒤따라오는 애들, 일단 포드 이런 애들, 니들 고금리 때문에 한번 죽어봐. 나는 멀쩡하거든. 딱 철옹성이 있으니까. 내 물건 잘 팔리거든. 나는 버틸 수 있어. 나는 지방이, 그러고 단 애들 죽어버려. 그러고 나면 그런 기업들이 다시 빠졌다가 첫 번째로 올라오겠고, 두 번째로는 이게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상황들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의 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소비 같은 것들은 침체가 일어날 거고, 점점 안 팔고 그렇게 될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사님께서는 절대 인하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셨지만 만약에 연준에서 피보팅을 딱 해가지고 자 이제 금리 인하합니다 라고 올해 안에 했다. 이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런 가능성 자체가 없을까요? 없어요. 그거는 absolutely no예요. 왜냐하면 인플레 지표가 후행 지표라서 그래요. 사람이 고용되면 3개월 있다가 이 사람이 고용된 걸로 잡힙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 있다 이 고용 데이터 잡히니까 지금 고용된 사람은 4개월 있다가 통계 데이터에 잡혀요. 그걸 보고 정책 당국이 금리 결정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금 2월이죠. 2월 다 갔죠 이제. 3월 있고 그 다음에 FOMC가 연간 8번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뭔가 큰 일이 일어나서 세계 경제가 빠그러지는 상황이 오지 않는 이상, 전쟁 터지거나 뭐 이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할 가능성은 제로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99%예요. 없어요. 그건 없고 혹여나 정말 금리를 거기서 빠그러뜨려 갖고 내리는 상황이 온다. 그럼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금리 인하는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좋은 게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금리 인하하면 경기 부러진다라는 걸 개런티 해주는 거예요. 경제학 교과서 혹시 보셨으면 맨 마지막에 합리적 기대에 의한 시장 변동 이런 거 나오죠. 원론에. 합리적 기대가 뭡니까? 당연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일들에 대해 기대하는 거죠.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실시간 반영을 하지만 제가 여의도에서 출발해서 퇴근 시간에 되면 저쪽 청담대교 돌아가고 수서로 돌아가는 거, 저기 세곡동으로 들어가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그 경부고속도로 타고 들어가는 거 하나, 이 세 가지예요. 근데 딱 출발할 때 라디오를 탁 키면 57분 교통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들이 와. 한남대교 막히니까 청담대교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청담대교 가면 차 청담대교로 다 몰려있어요. 꽉 막혀있죠. 예.
그러니까 나는 출발할 때 거기서 앵커가 청담대교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면 나는 경부고속도로로 가. 이게 뭐냐? 합리적 기대야. 합리적 기대에 의한 시장 움직임. 요게 바로 그거거든요. 요거를 주식 투자에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금리를 낮춘다라고 하는 건 당신들 성장주에 투자하세요라고 하는 건 그게 아니고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피해 있다가 충분히 금리가 낮아진 상태에서 성장주를 준비하세요라는 신호죠.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듣기에는 오히려 금리 인하가 안 오고 그냥 이렇게 금리 인상이 쭉 이어지게 되면 뭐 어쨌든 간에 똑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과거랑 비교했을 때 오히려 내 스탠스를 정하기엔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2023년이 단순하게 위기 상황인 건지 아니면 위기 속에 어느 정도 숨은 기회들이 좀 있는 시기인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진짜 저점과 고점 이런 것들을 다 제 개인 유튜브에 올리면서 사람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손실을 많이 봤으니 바닥에 내려왔을 때 빚을 때려 박아서라도 올라가는 걸 태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거 박스권에서 그러다가 박스권이 예상치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밀려버리면 그러면 빚만 남거든요. 그죠. 그래서 나는 그걸 하지 말라고 영상에서 계속 얘기하고 위험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리세션이라고 하는 모습에 대해서 지금 리세션 없다 이런 얘기해요. 리세션 봤냐 너? 못 봤다. 소프트 랜딩이다. 뭐가 소프트 랜딩이냐? 어떻게 하는 게 소프트 랜딩이야? 물어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소프트 랜딩? 10% 지수 조정하거나 20% 조정하면 소프트 랜딩하고 말끝을 흐린단 말이에요. 정의 자체가 불명확한 걸 가지고 거기서 이거다 저거다 따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아메바 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기준이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없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리세션이냐 아니냐를 보려고 하면 도대체 리세션의 모습이 어땠는지. 그러면 리세션에 진입하는 거잖아요. 진행되는 과정에서 리세션이 어떤 거는 제가 다 얘기하고 다녔어요. 방송에서. 리세션 진입할 때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눈을 감고 새벽 기도하다 영감 얻어가지고 야 이거 리세션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계기판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지표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지표들을 보았을 때 지금하고 많이 다르냐.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 리세션이 나올 때 말 그대로 리세션이라면 그런 실물 경제 지표들이 막 부러졌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해봐야 돼요. 네, 아니야. 아니죠, 아직. 멀쩡해. 경제 성장률이나 뭐 생산 지표나 이런 것들이 멀쩡할 때 리세션 들어가요. 그러니까 리세션 들어가면 우리가 리세션을 알아볼 만큼 리세션이다라고 하는 건 그건 한참 중증 환자에 들어간 거예요. 이미 많이 진행된 거예요. 네. 지금 리세션이 아닌지 긴지는 리세션의 본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비슷해요. 진입 시점으로 들어오고 있어 지금. 지금 리세션에 대해서 너무 피상적으로 알지 마라. 그리고 모르는 기준에 대해서 소프트 랜딩, 기준도 없는 거에 대해서 한다. 소프트 랜딩의 기준은 딱 한 가지예요. 경제가 안 부러지면 소프트 랜딩이에요. 그러면 00년 닷컴 버블이 있어요. 75% 빠졌습니다. 고점부터 저점까지. 07년도까지는 47% 빠졌어요. 그럼 두 개 중에서 지표만 놓고 봤을 때 어떤 게 소프트 랜딩이고 어떤 게 그거예요. 그러면 감히 누가 07년도를 소프트 랜딩이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수는 근데 덜 빠졌잖아요. 얘보다. 그런데 75% 빠진 00년도를 경제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소프트 랜딩이에요. 경제 안 부러졌어요. 한 분기 마이너스 나다가 그 다음 분기 플러스 나고 그 다음 분기 마이너스 났는데 이거는 두 분기 연속 GDP가 마이너스 나는 리세션 상황이라고 정의하기 매우 애매한 상황이었던. 그런데 그거를 리세션이나 잡았단 말이에요. 실업률이나 경제 상황이 회복되거나 이런 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동산. 그러니까 고용시장하고 부동산 보고 소프트냐 하드코어냐 결정하는 거고 지금 부동산은 고평가였다가 조금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크러쉬가 나서 여기서부터 더 빠지는 상황이 아니면 하드코어 랜딩 없어요. 이게 부동산이 이렇게 빠져야 실업률이 확 올라올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드코어 랜딩이에요. 근데 지수가 50% 빠진다고 해서 10% 빠진다고 해서 그게 하드코어 랜딩의 기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지엽적인 부분만 보고서 그렇죠. 야 이거 경착률이다 연착률이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네. 정체적인 경제 전반적인 상황이 지금 안 좋아졌는지 좋아졌는지로 판단해야 정확한 판단이다 이런 말씀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에 경기는 이런데 저희는 뭘 해야 되나요? 개인으로서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개인 빚 갚아야지. 지금 빚 많잖아요. 빚 갚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대한 저축 많이 하시고 CD를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주식 투자보다는
ETF 같은 거 지금 막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 이제 뭐 젊으신 분들은 그런 걸 좋아하시고 잘할 수도 있는데 저만 돼도 저도 예전에 똑같았어요.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특히 뭐 그에 대해서 말리고 싶은 생각 없지만 나중에 돌아보니 그런 것보다는 조금 기다리고 있다가 확실한 쪽에서 때려 박는 게 재산 증식에는 더 좋더라. 좋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채권 같은 거 굉장히 좋아요. 금리가 올라갔을 때는 채권에 넣는 게 좋아요. 채권, 너 채권 3%, 4%짜리 갖고 그게 무슨 돈이 된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닌 거 알잖아요. 경영에서 알죠? 네. 채권 듀레이션 알죠? 그죠. 네, 듀레이션. 국채는 다 할인채이기 때문에 채권의 만기와 듀레이션은 같다. 듀레이션은 곱하기 원금을 회복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지수가 1% 움직이는데 듀레이션이 30이다. 그럼 30%가 그렇죠.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내려가니까 최고 고점에서 채권 주식을 사면 내려오면 채권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듀레이션 곱하기를 해서 그런 거죠. 4%였다가 1%까지 떨어지면 3%입니다. 곱하기 듀레이션 30배. 그러면 90% 먹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를 끄잡아 올리면 경기를 죽이겠다는 거고 고원지대를 하다는 건 경과를 지켜보겠다는 거고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내가 처방한 것이 이펙트가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를 페드가 인지하고 내리기 시작했던 거고 그러면 채권이 플러스가 나는 상황이 지나고 나서 저금리가 된 상황에서 채권 바꿔서 주식 때려 박아도 이거는 문제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걸 거의 주식 투자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려가지고 이건 거의 평경장 수준의 이런 어떤 주식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트죠, 아트. 모라일체의 경지. 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유가가 120불에 가면 이런 논리입니다. 진짜 제가 이거는 여기 분위기가 좋아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이거 딴 데 가서는 얘기 안 하는데. 요거 중요한 거네요. 진짜 요건 진짜 네. 별표 빡 해가지고. 별표 빡. 여기 이 구독자님 여기 별표입니다. 별표. 이길 수 있는 싸움만 하시면 돼요. 유가가 120불에 갔잖아요. 그러면 130불 간다, 150불 간다, 골드만삭스에서 뽐뿌지래요. 지들 거 처분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120불은 어떤 상황이냐? 걸프만에서 전쟁이 터지고 석유 수요가 폭증하고 하여튼 역사상 그런 이벤트들이 딱 일어났을 때 그 이상으로 가면 무조건 유가 때문에 리세션이 나든 아니면 뭐 경기 침체가 와서 리세션이 오든 뭐가 하여튼 오는 거야. 유가 120불은 못 견디는 상황인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경기 침체가 오면 유가 부러질 거고, 그렇죠? 금리 인상하면 달러의 반대 포지션에 있는 선물 시장, 상품 시장 빠질 거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원유 인버스를 찍으면 되죠. 그죠? 그거와 똑같은 논리로 채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채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100%를 먹는데 재밌는 건 이게 복리란 말이에요. 그죠. 1.3 올해 먹었어. 1.3이야. 거기다 또 1.3이야. 그렇죠. 1.3에 3이야. 얼마 될 것 같아 이게. 그런데 국채니까 미국이 망하지 않으니까 때려 박아도 되죠. 안정적이기도 하고. 이길 수 있는 자리를 가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한 게 PBR 0.8배, 0.9배에서는 주식을 사면 된다. 대부분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양반들이 얘기하면 그게 맞든 틀리든 전문가 집단에서는 그게 다 통해버려. 연기금이나 기관들이 움직여버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 버리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주식 투자할 때는 이 큰 돈의 흐름과 축소에 맞게 거기서 이기는 자리만 딱 들어가서 기여를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은 이길 자리가 있느냐. 코스피 지금 12배가 넘어요. 자기 이익 대비. 매우 강세장이야. 보통 여기서 들어가면 실패할 확률 매우 높아요. 미국 S&P 기준 19배, 19.4배예요. 그렇게 또 올랐다 내려왔으니까 그렇지. 19.4배예요. 그거는 매우 강세장이에요. 그 어느 정도 강세장이냐? 20년 만에 한 번 오는 강세장이에요. 00년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그거는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강세장이에요. 올까 말까 하는 올까 말까 하는. 페드에서 정책 실수 안 했으면 그렇게 안 왔어요.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는 투자하면 어렵다. 장기적으로 만약에 ETF를 가지고서 장기 투자를 미국 지수에다 투자하잖아요. 앞으로 5년간 기대 수익률이 제로예요. 그러니까 채권이 낫다는 것이죠. 채권이 낫다 지금은. 네, 그렇죠. 아. 그래서 그런 전략들을 잘 피우면서 가시면 되고 뭐 투자자들 지금 기다려줘요. 충분히 시장은. 2000 밑으로 빠지고 심지어는 1800까지 빠질 거라고 하는데 1400까지도 빠지고 그런 기회 때는 정말 어디 가서 돈을 끌어다가 그냥 때려 박아야 돼요. 근데 그때 되면 아무도 돈이 없어. 못하죠. 없어. 그게 리세션이에요. 지금은 좀 힘을 이렇게 모아놨다가 네. 딱 사냥감이 제대로 나타난 것 같을 때 그렇죠. 그때 딱 사냥해가지고 그렇죠. 조금 더 이 파이를 키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2부 끝나면서 제가 또 책에서 봤던 얘기가 떠오르는데 그
용돈 받고 싶은 아들 얘기하셨잖아요. 네. 딱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그렇죠. 반등장 오니까 이제 조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지만 너무 지엽적으로 보지 마시고 네. 이렇게 이사님처럼 전문가들 얘기 그리고 지표, 기준들 이렇게 세워가지고 잃지 않는 한 해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코스피는 어떻게 될까요? 코스피는 뭐 박스장이겠죠. 박스장이고 기업 이익이 단기간에 좋아질 수가 없고 코스피가 올라가야 된다. 그럼 딱 두 가지만 보면 돼요. 기업들의 이익이 좋아지는가 아니면 유동성이 늘어나는가. 유동성은 단기적으로 늘기 어렵죠. 그쵸. 부동산도 안 좋지. 국민들의 경제에 있어서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되느냐. 우리나라는 종속된 나라예요. 사실 미안하지만 우리나라는 유동성이 어떻게 공급되냐면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유동성을 조이고 내리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밖에 나가서 물건 잘 팔리면 달러가 들어오고 좋아지는 거고 그 달러를 바꿔가지고 돈이 풀리니까 그러니까 막 저기 뭐 삼성전자 주변에 있는 평택 그다음에 기흥 막 이런데 막 광교 이런데 오르는 이유가 삼성전자 돈 많이 벌어서 그 부동산 다 오른 거예요. 그 직원들이 가서 대출 받아서 다 찍은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직장과 많은 월급이 결국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아주 과학적인 시스템으로 움직였던 것. 심플하네요. 심플합니다. 네.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출 잘 돼야 돼요. 수출 잘 되려면 미국, 중국, 유럽이 잘 돼야 돼요. 근데 그거 안 좋죠, 지금. 거기가 소비처니까. 그렇죠. 그러면 기업의 이익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박스권 올라오면 내려온 거 생각하고 내려오면 너무 내려가면 또 사고 10년간 박스피였습니다. 앞으로 그 박스피의 고점과 저점이 어딘지를 파악하셔가지고 그걸 대응을 하시면 별로 틀리지 않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제 아마 국민 주식일 겁니다. 저도 갖고 있고요.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이런 데 이제 돈을 넣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뭐 나는 이거 한 5년, 10년 바라보면서 나중에 돈이 이렇게 불어나 있을 거니까 지금 좀 장기 투자할 거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물려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대형주들은 올 한 해 좀 어떻게 될까요? 삼전, 네이버, 카카오를 장기 투자한다는 게 딱 그거야. 훈련소 문 앞에서 헤어지면서 우리 군대 갔다 와서 행복하게 살자. 군화를 꺾고 싶거나 고무신을 꺾고 싶거나 둘 중에 하나야. 시장이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놔두고 올라가 버리든가 아니면 내가 그걸 버리고 다른 걸 가든가. 내가 못 버티고.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투자하는 주식은 아닐 수 있어요. 왜 이걸 해요? 미국 가가지고 그냥 구글 해버리지. 애플 해버리지. 카카오는 알맹이들 다 빠졌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것만 뭔가 해야 되는데 네이버가 차라리 낫다, 투자할 때. 오히려. 네. 네. 내수시장 점유율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데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뭔가 수익성을 창출하는 부분에 다른 쪽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하면 지금 네이버는 구글보다도 비싸다. 그런데 왜 구글 투자하지 이걸 투자해? 삼성전자 본사를 텍사스로 옮겨가지고 비메모리 반도체를 커서 뭐 해갖고 그걸 내가 주식 받을 수 있다. 그럼 그거 투자해라. 그런데 삼성전자는 사이클 주식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투자엔 맥점 포인트를 잡아드리면 글로벌 PMI 지수라고 하는 산업 생산을 나타내는 ISM 제조업 지표가 있습니다. 그게 돌아나가기 시작할 때 삼성전자에다 물 확 태워갖고 확 올라가면 팔고 나오시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이라고 한다면 한국에서 장기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매우 안 좋은 어떤 회사들이다. 그리고 네이버는 우리나라 독점이니까 네이버 쇼핑부터 시작해서 이 망하지는 않는다. 주식을 근데 안 망하려고 투자하냐. 벌려고 투자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려면 차라리 그냥 지수 ETF 2000선 밑에 되면 윗방향으로 지르고 2500선 위로 가면 밑에 방향 지르고 그걸로 매매 타닥타닥 하는 게 한국은 오히려 낫다. 이거 장기 투자 여기서 왜 장기 투자를 하냐. 섹터별로 본다면 산업의 전환점에 와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것들 마찬가지지만 수소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에너지 구조 전환을 위해서 사회의 틀이 다 바뀌고 법안이 다 통과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산이 집행되고 시간 시차를 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금리가 높아져 버리면 그 타이밍이 밀려요.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거가 되려면 태양광 발전소, 풍력 발전소 이거 태우고 사는 것도 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에요. 앞으로 30년간, 20년간 전기를 만들어서 팔아서 네 돈을 갚을 테니 여기다 돈을 때려 박아라. 투자를 해줘라. 그렇지. 근데 금리가 올라갔어. 다 올수도비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적들이 안 좋아지고 하면서 하지만 긴 추세로 보면 이거는 이렇게 내려가는 턴에서 이렇게 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 투자가들이 또 할 거는 수출되는 항목들. 매월 1일날 수출 데이터들이 발표돼요. 그 중에서 잘 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임플란트 같은 거. 오스 임플란트 잘 되죠? 그런 애들이 왜 되느냐? 그거 보세요. 중국, 미국, 일본, 한국 다 나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이 들은 사람들을 케어하려면 이빨 관절 이런 거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피부가 이렇게 처지고 한데 나 돈은 많이 있는데 젊어지고 싶어. 뭐 그러니까 여기다 보톡스 넣고 피부 여기다가 막 레이저 쪼고 초음파 고주파 막 넣고 거기 기계 들어가고 2시간 동안 자고 일어나면 어머 나 이뻐진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 기계들 지금 팔려나가는 걸 보십시오. 한국이 잘하는 거, 수출 잘 되는 거. 거기다가 타닥타닥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거다. 자, 그러면 이어서 자, 이제 한국장 장기 투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치면 반대로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 지금 뭐 테슬라, 애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좀 철옹성을 공고히 쌓고 있는 이런 기업들 네. 좀 한국과는 다르게 봐야 될까요? 좀 장기 투자로 괜찮을까요? 만약에 저가 한다면 뭐 투자하는 건 자기 돈 투자하는 거니까 괜찮은데 그리고 저보다는 애플이 믿을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보다는 테슬라가 믿을만 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 테슬라에 대해서 뭐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영향 받을 필요 없어요. 테슬라가 훨씬 믿음직스럽습니다. 다만 이제 테슬라는 중국을 넘어서야 돼요. 중국을 빼놓고는 안 돼요. 전 세계가. 전 세계 무역 규모의 24%, 4분의 1이 중국이거든요. 근데 중국은 다른 거 안 쓰고 지들이 저걸 하잖아요. 예전에 예를 들어서 삼성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D램, 뭐 낸드 글로벌 1등 했으면 중국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중국한테 40% 넘어가잖아요. 근데 중국이 만약에 반도체를 자기들이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가치를 그만큼 쳐줄 수 있을까요? 아니죠.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회사 로컬 업체들 그 성 하나가 대한민국보다 더 커. 그런 놈들이 막 자동차를 다 만들어. 배터리 차로. 택시 베이징이나 상해 가고 택시 타보면 테슬라 타나 그거 타나 똑같다는 거예요. 가격은 더 싸고 정부에서 밀어붙이고. 테슬라는 좋은 주식입니다. 왜냐? 미국만 팔아도 걔는 돼. 우리나라만 팔아서 현대차 안 돼. 그쵸. 여기서 소비하는 거에 10배 이상을 해외로 수출해. 근데 해외에서 안 사줘. 그럼 망이거든. 중국에다 팔아 먹어야 돼. 근데 중국이 전기차 더 싸게 잘 만들어. 우리 거 팔리겠어요? 안 팔리죠. 그럼 유럽하고 미국하고 가야 되는데 안 되잖아. 미국은 테슬라가 잡고 있고 저쪽에 스텔란티스부터 시작했고 유럽 애들도 와갖고 IRA 비슷한 걸 만들어가지고 야 이거 니들 한국에 이거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자기들도 자기 걸 살려야 되니까 포르쉐 살려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제 미국 주식 중에서는 글로벌리하게 해자를 갖고 있는 애들이 만약에 많이 빠진다면 제 패턴으로 본다면 많이 빠지면 그 주식은 산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애들, 엔비디아 이런 애들 있잖아요. 엔비디아. 그다음에 넷플릭스 이런 애들, 디즈니 이런 애들 글로벌리하게 많이 없는 애들이잖아요. 그런 애들은 빠지면 어느 경기 침체할 때 그놈을 사놓으면 돈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큰 돈을 벌고 싶어서 한 1억 들고 가갖고 100억을 벌고 싶다. 그럼 미국을 가야지 한국에서는 안 돼요. 한국은 기회가 다 막혀 있어 다. 뭐 상장, 비상장, 페이스 1, 2, 3 해가지고 이미 상장하면 이미 다 거품이 다 낀 상태로 넘어오기 때문에 거기서는 트레이딩 해봐야 돈이 안 돼요. 근데 미국은 애초부터 한 시가총액 뭐 1조짜리부터 시작해갖고 100조, 200조 가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걸 찾아서 기술을 보고 들어가야 된다. 오히려 이제 한국장보다는 미국장 보고 조금 안정적으로 먹고 싶으면 이제 좀 큰 지금 대형주들 사면 되고 나는 조금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하시면 한 1조, 2조짜리 이렇게 찾아서 100조, 200조 갈 때까지 좀 기다려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장기 투자는 거기로 간다. 다만 지수를 투자하고 연금을 갖다 지수를 이렇게 해서 넣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조금 더 기다리셔라. 리세션 오고 지금 멀티플이 19배, 18배라고 한 사람도 19배라고 한 사람도 있는데 이게 평균적으로 보면 16배, 15배 정도까지 내려가면 그래도 조금 사볼만 한데 리세션 오면 이게 11.8배가 평균이에요. 그럼 12배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멀었잖아요. 기업 이익이 지금 블룸버그 추정치로 230이고요. 글로벌 아이비들 중에서 높은 애들은 250 잡은 애들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213까지 내려왔습니다. 거의 그러면은 17이 내려왔으니까 많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정치가 190까지 가게 되면 이익 추정치 부러지고 리세션 같은 것들이 오게 되면 20-30% 싸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연금 같은 거 지수형으로 넣고 바꿔가지고 뭐 맥도날드 사고 코카콜라 사고 그때는 뭘 하는 거냐면 우리가 부동산 월세를 받아가지고 오피스텔 해가지고 노후 대책을 하고 국민연금을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계좌를 이 가격대에 사서 내가 팔지만 않고 오랫동안 버티면 배당이든 뭐든 뭐 투자 수익은 크지 않더라도 한 7%에서 8% 정도는 내가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시점이 딱 와요. 그럼 거기다가 몽창 집어넣고 기다리는 거예요. 포트폴리오로 분산해서. 포트폴리오 못하면 그냥 지수 사면 돼요. 지수를 운용을 해서 배당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ETF로 딱 사놓고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평생 갈 때까지 야, 나 옛날에 있잖아. 저번에 ETF 그거 70불에 샀는데 지금 700불이다.
그때는 뭐 배당이 거의 한 7%씩 나왔는데 이제는 0.7%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투자를 할 때 결국에 좀 바닥을 찍은 게 보였을 때 리세션이 좀 진행이 많이 되고 거의 끝날 때쯤 하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네. 개인이 그걸 어떤 지표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아유, 다 나왔죠. 내 책에도 설명했고 앞으로 책에도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표가 다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안 보려고 안 하니까. 보려고 해요.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동차의 계기판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하나는 속도계, 하나는 RPM. 이거 왜 필요하냐? 이거 엔진 돌아가는 거가 나한테 뭐가 필요해? 계기판이라고 하는 거가 다 만들어져서 그걸 보고 투자하라고 다 얘기해 주는데 개인 투자가들은 차트만 봐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실업률. 지금은 제롬 파월이 실업률 안 보고 정책을 변경할 거라고 했는데, 자, 이것만 보시죠. 첫 번째, 은행에서 나한테 돈 빌려준다고 한다. 그럼 그땐 주식할 때다. 지수가 얼마고 삼성전자가 어떻게 되고 그거 보지 말고 그냥 그거 보면 된다. 두 번째, 실업률인데 실업률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인베스팅닷컴에 가면 다 나와요. 4주 이동평균. 그러면 한 달치요. 한 달 동안 사람들이 실업이 얼마나 됐는가라고 하는 그 그래프가 쫙 올라가다가 다시 꺾이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거기가 딱 맥점이에요. 4주 이동평균입니다. 1주짜리는 너무 변동성이 커요. 짧고. 네. 그래서 4주 이동평균짜리가 쭉 봤는데 6개월 이상 이동평균을 이렇게 봤는데 그게 이렇게 올라가다가 꺾이기 시작한다. 실업률이 올라가다 꺾이는 거예요.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실업률이.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 때려박는 자리가 완전 아닌 거야. 아, 절대 아닌 거죠. 여기서 포트폴리오를 완전 위험 자산으로 확 돌리시면 됩니다. 위험 자산이라 하면 주식, 부동산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은 디레버리징을 하다가 다시 레버리징 구간으로 다는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은행 대출해준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적어된다. 그리고 적어도 ISM 제조업 지표가 바닥을 찍고 돌아서기 시작할 때 한국 증시는 좋아지기 시작한다. 본격적으로. 반등할 때. 네. 지금은 40이 무너졌습니다. 아니요, 50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50 이하로 되면서 다시 반등하기 시작할 때 반도체주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차분히 태워가시면 된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보시는 분들이 제일 기다렸던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지표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표가 나왔어요. 돌아갑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 됐어요. 네. 그때 딱 눈여겨봐야 될 주식과 섹터.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반도체는 무조건 먹어라. 반도체. 원래 지금 하이닉스 보시면 알겠지만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나오고 하이닉스 적자가 예상된다고 하면서 주가가 오히려 반등해 버렸어요. 감산할 거다 이렇게 된 거죠. 독점적 경쟁 사업자, 과점 사업자들은 적자가 나면 생산량을 축소해 버립니다. 그거를 이제 가격 탄력도가 매우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가격을 올려도 수요량은 줄지 않는다라는 그런 아주 단순한 심플한 로직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주 과학적인 거죠. 그런데 ISM 제조업 지표가 돌아가기 시작할 때 반도체를 투자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산업의 30-40%가 반도체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부동산, 주식, 은행까지도 전부 반도체와 연관이 돼 있습니다. 반도체 공화국이에요, 한국은. 그죠.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된 주식은 사이클로 봤을 때 어느 정도 1, 2년 동안 잘만 관찰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두 번째, 에너지 구조전환 관련된 거, 수소, 2차 전지 이런 것들 봐야 되는데 양극재나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셀 같은 걸 잘 봐야 되고 거기에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2차 전지 단순하게 양극재만 하는 그런 거 말고 자율주행부터 시작해서 전장부품까지 들어가는 전장부품 시장. 왜냐면 배터리로 가는 차들은 엔진을 가는 차들은 제너레이터를 돌려서 에어컨도 쓰고 막 다 저거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한정된 에너지에서 나오기 때문에 배터리에서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예. 배터리를 싣고 다닐 수 있는 용량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자 장비와 부품들로 많은 것들이 대체될 거다. 그러니까 LG전자 같은 거 있잖아요. 세탁기 회사가 아니에요,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예요. 그렇죠. 야가 어떻게 되는지 잘 보시고 야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 우리나라 잘하는 게 뭐냐? 기계공학하고 전자공학과. 그 산업의 흐름대로 딱 본다라고 하면 전장부품 쪽으로 가고 AI부로 가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전자공업 부분에 굉장히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어요. 자동차도 기계로도 잘 만나지 봐. 그러니까 그거가 합쳐지는 그런
컨버전시가 일어나는 산업이 있죠. 우주, 항공, 방위 산업. 이거를 로봇이나 이런 걸로 대체해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웬만하면 보초 같은 건 기계가 다 서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항공우주입니다. 그러면 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가 다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럼 전장 부품하고 우주 항공하고 이런 건 앞으로 10년 동안 정부에서 빡빡 밀어주겠죠. 대기업들도 딱 봤을 때 아, 요 인원들로 뭘 해먹지라고 사업보고서 찾다가 요건 되겠다고 거기다 또 돈 때려 받겠죠. 그렇게 되는 쪽을 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기술. 잘 모르겠으면 그냥 삼성전자에서 하는 사업 포트폴리오 따라서 투자하면 됩니다. 삼성에서 하는 거.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하면 비메모리 쪽 짜져가고 바이오 하면 바이오 실버 차면 되고 전장 부품 하기 시작한다. 배터리 한다. 그럼 그거 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사님이 이제 25년 동안 주식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힘드신 시기가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때 극복하셨던 방법들이 좀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행복은 원하는 것뿐에 가진 거예요. 몸 멀쩡하고 가족들 행복하게 잘 살아있고 내 직장 있고 그리고 어디 아프지 않다면 행복한 겁니다. 자꾸 돈 욕심 부리지 마세요. 뭔가 내가 욕심을 부리잖아요. 그러면 욕심에 커진 것만큼 더 많은 것들을 얻어야 돼요. 이미 많은 걸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식을 통해서 너무 공돈을 바란다고 한다. 그러면 안 된다. 제가 책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그 책 있어요. 제목치고는 매우 내러티브가 강한 책이잖아요. 이게 브라질에 비가 내리는데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엔간하면 딱 느낌 오잖아요. 커피 원두값이 빠지니까 네. 스타벅스 이익이 커질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 책을 현실에 적용하는 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책을 끼고 다닌 지 15년, 20년이 되고 나서 그 책을 이해하고 나서 지금 써먹는 거예요. 정말 평생 간직하고 누군가 와서 나한테 형, 나 주식 망했어. 어떻게 하면 좋아? 나 도움 좀 주세요 하면 내가 그 책을 내밀었어요. 내가 손때 묻고 거기다가 밑줄 긋고 형광펜으로 했던 거 그거를 줬어요. 그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게 결국 경제랑 분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기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빨리 많은 걸 벌겠다라고 하는 생각들 그걸 현실적인 자각을 해야 된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에 태어났든 아니 뭐 굳이 저기 뭐 대기업 재벌집 아들처럼 살아야만 뭐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그냥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 거거든요. 주식은 그런 의미에서 수레바퀴 발명 이후 가장 큰 발명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뒤집어 놓기도 하고 이것만 잘 이용하면 좋다. 그런데 지나 보니까 수레바퀴에 깔려 죽는 사람이 더 많아. 이게 안타까워. 그래서 실패에 대한 걸로 좌절을 선택하지 말고 배움을 선택하십시오. 도대체 이 주식은 뭘 봐야 어떤 지표를 봐야 돈이 되고 이 주식은 뭘 해야 돈이 되는지를 차곡차곡 배워나가십시오. 그러면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욕심은 버리고 머리는 채우세요. 그러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거를 매수 클릭부터 해갖고 돈 벌 생각을 하지 말고 여기부터 채우는 거예요. 여기부터 채우고 나서 머리가 시키는 대로 손가락이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수레바퀴가 어떻게 하면 빠르게 돌아갈지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수레바퀴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잘 굴러갈지를 연구를 해야 되는 시기인 거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훌륭한 정리십니다. 맞나요? 맞죠? 네, 맞습니다. 이제 3040들이 아까 말씀하신 오만이 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코로나 시작에 주식 하다 보니까 뭐 늦는 곳마다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나 주식 잘하나 보다 하고 오만 떨고 있다가 지금 많이 잃고 있는데 그러신 분들도 오늘 이야기 듣고 많이 좀 회복하고 잃지 않는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